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68이죠. 부산에서 태어나 김해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오랫동안 산모도우미로 일했고 요즘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 밤늦은 시간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손님들이 떠난 후 혼자 남은 공간에서 저는 습관처럼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들어 있었죠. 휘어진 호각이었습니다. 호각을 꺼내 천천히 닦았습니다. 금속이 세월에 닳아 광택은 사라졌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40여 년 전부터 지니고 다닌 것이니까요. 1981년 24살이었던 제가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말입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야간 근무 중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화재 말입니다. 저는 그 화재의 유일한 생존자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생존자가 아닌 가해자로 봤습니다. 문을 열어둔 책임자라고 했어요. 그 누명을 쓰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편의점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또 한 번 문 손잡이를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는 습관이었죠. 그러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문은 열려 있어야 산다. 이상한 말이죠. 문을 잠그면서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니.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비상구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 수 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너머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윤이 또 다투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42인데도 여전히 의심이 많고 분노를 잘 참지 못했어요. 서윤은 병동 간호사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인데 민수의 그런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둘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뭔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부터 해. 서윤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냥 확인하는 거야.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봐.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들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거실로 들어가니 둘이 마주 서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서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민수도 저를 보더니 표정을 살짝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지만 둘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방에서 손자 도윤이 나왔어요. 12살인 도윤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의 다툼 소리를 피하려고 했겠죠. 할머니 왔어? 도윤이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보였어요. 부모가 자주 다투는 집에 사는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응, 늦었는데 안 잤구나. 못 자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도윤의 솔직한 말에 민수와 서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집안의 불화가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말이죠.
그럼 이제 그만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지. 제가 도윤을 달래며 말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폰을 다시 끼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민수와 소윤은 제가 있으니 더 이상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냉랭한 기운은 여전했어요.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늦은 시간에 소란스럽게 해서. 괜찮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민수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소윤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았어요. 말해도 돼. 우리 가족 아니야? 제가 격려하자 소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어요. 조정?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혼 조정이에요, 어머니. 소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라니. 물론 둘이 자주 다투긴 했지만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혼을? 왜?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소윤이 말하다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의심병이 너무 심해요. 제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도윤이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는 거야.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거라고. 그게 지키는 거예요? 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둘이 다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운데 끼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만해 둘 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런 식으로 싸우면 뭐가 해결돼? 도윤이 다 들을 텐데.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조정이 언제야? 제가 물었습니다. 소윤이 대답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좀 더 생각해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제가 말했지만 소윤의 표정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민수도 화가 난 상태였고요.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왜 저렇게 의심이 많고 통제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제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수는 1983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끔찍한 화재 사고를 당한 지 2년 후였죠. 민수가 자라는 동안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조용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제 모습이 민수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민수는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서윤도 병원에 갔고 도윤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이혼해요? 도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죠. 글쎄다. 어른들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제 부모니까요. 도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12살이지만 제법 생각이 깊은 아이였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조정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거야. 조정이 뭐예요? 법원에서 중간에서 도와주는 거야. 부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할머니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윤이야. 어른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도윤이는 사랑받는 아이라는 걸 잊지 마. 도윤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학교에 간 도윤을 배웅한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머니 속 휘어진 호각을 만지작거리며 말이죠. 이 호각은 1981년 그 봉제 공장에서 비상훈련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화재가 난 날 저는 이 호각을 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불지 못했죠.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공장은 조용했고 저와 몇 명의 동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났죠.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불길이 보였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호각을 꺼내려 했어요. 비상훈련에서 배운 대로 호각을 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비상구가 잠겨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경비원 박두칠이 사장님 지시라며 비상구를 쇠사슬로 잠가 놓았던 것입니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일시간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화재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저는 호각을 들고 있었지만 불 수 없었어요. 불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비상구로 나갈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정문 쪽으로 몰렸지만 그마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운 좋게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료들이 그날 밤 목숨을 잃었어요. 임신한 동료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 친구는 제가 도와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고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박두칠이 저에게 와서 애원했어요. 정희야, 부탁이 있어. 내가 문을 잠근 거라고 하면 안 될까? 왜요? 내 딸이 시집 간다고 했잖아. 이 일이 알려지면 시집도 못 가고 우리 가족이 다 망해. 부탁이야. 저는 고민했습니다. 박두칠도 사장 지시를 따른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임신한 동료를 구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묵묵부답을 선택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어두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불길을 키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박두칠은 가족 사정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공장주 최상도는 직원들의 부주의라며 책임을 회피했고요. 결국 저만 남아서 모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후 40여 년 저는 그 누명을 쓰고 살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자라는 동안에도 저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제 과거 때문에 아이가 피해를 받을까봐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제 모습이 민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는 왜 엄마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사는지,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민수가 의심 많고 통제하려 하는 성격이 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호각을 꺼내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휘어진 모습 그대로였어요. 40여 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온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제가 호각을 불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죠. 오후가 되자 서윤이 일찍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일찍 왔네. 제가 말하자 서윤이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야간 근무 바꿨어요. 조정 준비해야 해서. 조정 준비가 뭐 있어? 서류도 정리해야 하고 변호사도 만나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에서 확고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결심한 것 같았어요. 서윤아, 정말 이혼하고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민수 오빠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에요.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지금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이 살기 힘들어요. 제가 뭘 해도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병원에서 하는 일도, 심지어 도윤이 교육하는 것까지 간섭해요. 저는 숨이 막혀요. 서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정말 그렇게 심했나 싶었어요. 민수가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더 심해졌어요. 특히 도윤이가 크면서 더 그래요. 아이까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서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내가 민수를 잘못 키운 것 같아.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시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의 말이 맞았어요. 이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도윤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발소리가 빨랐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봤습니다. 왜 그래? 도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세트 녹음기였어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쓰는데 카세트 녹음기라니 신기했어요. 중고 시장에서 샀어요. 진짜 옛날 거잖아요. 도윤이 신이 나서 보여줬습니다.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돈은 어디서 났어? 용돈 모은 거예요. 3,000원밖에 안 했어요. 도윤이 카세트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걸 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모르겠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는데 뭐가 녹음되어 있는지는 아직. 그때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하지만 곧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구는 쇠사슬로. 사장님 지시였어. 이름은 말 못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날 익었어요.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윤이 볼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음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서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구 목소리 같은데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목소리가 박두칠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내용이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그 테이프에 라벨 같은 게 붙어 있니? 도윤이 카세트를 뒤집어 봤습니다. 네, 여기 뭔가 써 있어요. 81.11.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81년 11월 12일. 저는 그 날짜를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화재가 일어난 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사고 조사가 한창이던 때였죠. 할머니, 서윤이 제 상태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괜찮아. 그런데 그 테이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 도윤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내가 문을 잠갔지. 지시였어. 미안해. 확실히 박두칠의 목소리였습니다. 40여 년 전의 그 목소리였어요.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그거 아빠한테 들려드려야겠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민수가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면?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뭔가 아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여 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수가 퇴근한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신나서 대답했어요. 아빠 이거 봐요. 카세트 녹음기 샀어요. 그런데 안에 이상한 테이프가 들어있어요. 이상한 테이프? 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도윤아, 잠깐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테이프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비상구는 쇠사슬로. 사장님 지시.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글쎄다. 잘 모르겠어. 저는 시치미를 뗐지만 민수는 눈치챈 것 같았어요. 테이프를 계속 들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81년이면 엄마가 공장에서 일할 때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지. 저는 여전히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의심스러워졌어요. 엄마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누구인지? 민수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40여 년간 숨겨온 진실을 지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서윤이 중재하려 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성급하다고요? 이건 분명히 엄마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데 또 숨기려고 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의심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뭘 숨긴다는 거야? 제가 반문했지만 민수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평생 그러셨잖아요. 뭔가 있을 때마다 대답하지 않고 숨기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수야. 서윤이 제지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해요. 이 테이프가 뭔지, 왜 엄마가 이렇게 당황하는지 알아야 해요. 도윤이 겁먹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다툼을 벌이는 게 마음 아팠어요. 도윤아, 방에 들어가 있어. 제가 말했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져온 테이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도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도윤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40여 년간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만해.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엄마?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테이프. 아마 박두칠 아저씨 목소리일 거야. 박두칠이 누구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분이야.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전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야. 또 그러네요. 또 나중에 또 숨기기.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카세트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증거 흉내 내는 것도 지겹다고요. 민수가 녹음기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졌어요.
테이프도 튀어나왔습니다. 아빠!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자기 물건이 부서진 것도 속상했지만 아빠의 행동에 더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민수야, 너무하잖아. 서윤도 화를 냈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부서진 녹음기와 테이프를 바라봤습니다. 40여 년 만에 나타난 진실의 단서가 이렇게 부서져 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민수가 도윤에게 사과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의 마음도 상했을 겁니다. 할머니, 저 방에 들어갈게요. 도윤이 조용히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이 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서윤이 민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요. 아이 앞에서 물건 부수고 소리 지르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서윤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르게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방에서 쉴게요. 너무 지쳐요. 서윤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수만 남았어요. 민수는 부서진 녹음기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0여 년 만에 나타난 진실의 단서가 사라져버렸고 가족은 더욱 분열되었어요. 엄마, 그 박두칠이라는 사람이 뭔 상관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진정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정말 힘들어. 엄마. 민수야, 부탁이야.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어. 저는 일어서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휘어진 호각을 꺼내 바라봤어요. 이제 이것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과연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숨겨온 것을 이제 와서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를 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분열되고 도윤이가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조용했어요. 아마 모두 각자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겁니다. 민수도 서윤도 도윤이도 말이죠.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의 바닥에는 여전히 부서진 녹음기와 테이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테이프는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어요. 조금 손상되었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도윤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들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1981년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 조사 관련 서류, 그리고 동료들의 사진 등이었죠. 그 중에서 신문 기사를 꺼내 봤습니다. 봉제공장 화재 야간 근무 여성의 과실 추정이라는 제목이 크게 나와 있었어요. 그 여성이 바로 저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제가 비상구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비상구는 제가 열어둔 게 아니라 공장주 최상도의 지시로 박도칠이 잠가 놓은 것이었어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숨기기로 결정했고 그 대가로 평생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모두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미안한 표정이었고 서유는 차갑게 굴었어요. 도윤이는 부서진 녹음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새 녹음기 사줄게. 제가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어차피 쓸 일도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도윤아,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민수가 말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도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도윤이가 학교 이야기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서윤도 병원에 가야 한다며 일찍 나갔고 민수도 출근했습니다. 도윤이는 학교에 갔고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호각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진실도 마찬가지겠죠.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박도치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지만 찾을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옛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다행히 박도칠이 몇 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치매가 있어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일 좀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 어디 가세요? 옛날 아는 분 문안 좀 가려고. 서윤이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혼자 가실 거예요? 응,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해 주는 며느리가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멀리 있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박두치를 찾는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확인해 봤어요. 박두칠 어르신 맞으시죠? 면회 가능하시긴 한데 치매가 있으셔서 대화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안내해 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두칠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40여 년이 지났으니 당연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두칠이 형,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두칠이 저를 바라봤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시지? 정희예요. 옛날에 봉제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정희. 박두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형님 찾아뵙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박두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이 보였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이 흐릿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 박두칠이 제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때 일. 네, 그때 일이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휘어진 호각을 꺼냈습니다. 박두칠이 그걸 보자 눈이 커졌어요. 이게 그때 그 호각. 맞아요. 기억나세요? 박두칠이 호각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님, 내가 그날 문을 잠갔지. 사장님 지시였어. 하지만 그래도 박두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매가 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의 기억은 선명한 것 같았어요. 당신은 아이 가진 공순이를 구하려고. 나는 겁쟁이였어. 형님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박두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증명해야 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요? 어디 있더라? 그때 일지. 안전점검 일지. 박두칠이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흐려졌어요. 다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시지? 왜 여기 계세요? 박두칠이 저를 다시 모르는 척했습니다. 치매의 증상이었겠죠.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잠깐 기억하시는 것 같았는데 다시 그러실 거예요. 가끔 옛날 기억이 또렷해지다가 다시 흐려지시거든요. 간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전점검 일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이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두칠이 말한 안전점검 일지가 신경 쓰였어요. 혹시 그것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닐까요? 요양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두칠을 만나긴 했지만 확실한 증언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한 안전점검 일지는 희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안전점검 일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누구 만나고 오신 거예요? 서윤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서윤에게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서윤아, 혹시 시간 있으면 할 얘기가 있어. 지금요? 응, 중요한 얘기야. 서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으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테이프와 관련된 일이야. 테이프요? 응. 그 테이프에 나온 목소리. 내가 아는 사람이야. 서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직감한 것 같았어요. 누구인데요? 박두칠이라는 분이야. 그때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분이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여 년간 숨겨온 진실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